근데 사실 전쟁사를 왜 공부하느냐라는 거는 그게 조금 질문이 이게 조금 제목이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역사를 왜 하느냐,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역사를 어떻게 공부하느냐라는 건데 이제 뭐 역사도 여러 가지 소재가 있고 다 자기 관심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전쟁사가 이렇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자동차를 연구하는 분들은 뭐 자동차 역사도 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역사를 볼 때 제가 옛날에 그 어디 도요단가 일본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슨 진화론일 때 원숭이가 사람 변하는 거 이렇게 그려놓듯이 자동차가 뭐 처음에 이렇게 사각이었는데 점점 원으로 간다. 그래서 나중에는 비행 접시 모양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비행 접시 모양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사각에서 점점 동그라미로 하니까 너무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 없이 그냥 모양을 따라 쭉 가요.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사각과 동그라미의 중간 형태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00년 걸렸으니까 앞으로 100년 가면 동그랗게 되게 비행 접시 같이 되겠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점이에요. 유형을 가지고 그냥 맞추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역사는 이게 왜 이렇게 왔는가를 봐야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소재가 나오고 뭐 어떻게 되면은 차가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통찰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이란 건 별게 아니라 과거에 A에서 왜 B까지 왔는지를 알면 어떠한 조건이 바뀌었을 때 B에서 C로 어떻게 가느냐를 아는 게 통찰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냥 A에서 B로 왔으니까 다음엔 B로 C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동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고 남이 선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실은 선동당해 있기 때문에 선동에 넘어가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나도 그런 비판들 많이 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사실 뭐 선동으로 가는데 그렇게 보면 사람들은 왜 선동하는 사람이 나쁘다고 그러지만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이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선동을 왜 넘어가냐? 자기가 이미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부터 지금까지 그런 세상은 안 왔지만 어쨌든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주인이 되자라는 것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게 생겼고 이렇게 대중강연도 생긴 건데 역사라는 것도 이러한 과정의 프로세스로 보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기준이 항상 이렇습니다. 일단 인간을 알자. 인간은 뭐 똑같을 수도 있는데 인간이 조건 속에 넣어야지. 끓는 물에 들어갔을 때, 찬물에 들어갔을 때, 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면에서 인간의 것을 알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 속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자는 거고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면 사회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옛날 소련에서 나온 세계 철학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역사에 가장 기본적인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면 되는데 특히 부르주아 역사학은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해갖고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수법인데 이게 뭐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이건 정이고 부르주아 역사학은 이게 부르주아의 속임수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사회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간다는 게 왜 부르주아의 속임수냐고. 그건 과학일 수도 있고 프롤레타리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를 떠나서 누구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민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우파 역사가 되고 저건 좌파 역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뭐 막스도 그런 말을 했지만 세상사가 너무 복잡하니까 가장 핵심적인 걸 뽑아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요소가 돌아가는데 한 가지 요소만 뽑아갖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냐. 자동차도 고장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요거 부품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바꿔가지고 다음날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우리가 한두 번 겪었냐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구조적으로 흘러간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요인을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 현재에 대한 계기적 인식,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결국 아까 A에서 B에서 C로 간다고 그랬는데, A에서 B로 오는 원인을 찾고, 뭐 구조적인 걸 찾고, 인간을 찾는 것은 여기서 답을 내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미래가 뭐냐는 걸 보고 미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고 그것도 뭐 청산해야 된다. 청산론이라는 것도 과거를 청산해서 그게 올바로 간다면은 청산론이 옳아요. 예를 들면 지금 댐에 구멍이 나 있어. 그걸 안 막고 뭐 무슨 짓을 해도 물은 계속 빠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댐에 구멍을 막아야만 이제 뭐 색칠을 하든 여기서 보트놀이를 하든 댐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청산론이라면 뭐 의미가 있는데 보통 청산론은 그게 아니라 댐 구멍이 막았어. 근데 저 구멍 낸 놈이 누구야? 끝까지 찾아가서 무덤이라도 파헤쳐야 돼. 이게 청산은 아니거든. 물론 이건 있어요. 그때 구멍 낸 사람이 누구야? 걔가 왜 구멍을 냈어?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건 찾아야 돼요. 그건데 이거는 분석이죠. 과거에 대한 분석이죠. 걔를 어떻게든지 뭐 동상을 끄집어내리는 땅속에서 파내자. 이거는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지만 역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미래라는 관점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리고 과거에 미래가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빈부격차라는 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딱 2배 차이가 난다고 쳐요. 2배 차이가. 요즘 2배 차이면 굉장히 적은 거죠. 뭐 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인류 역사에 똑같은 적은 솔직히 없었으니까 2배 차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요즘 기준에서 보면 진짜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최고 상위 1%의 소득자가 200만 원, 최하 소득자가 100만 원. 이거면 정말 평등 사회지.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배고파서 빵 한 개를 먹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하루에 빵 반 조각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한 개를 먹어요. 한 개를 먹으면 지금 오늘 한 끼 먹은 건데 그냥 한 끼 먹으면 하루는 살아요. 옛날 사람들 그저 최하로 살면 한 끼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걸 반 개를 먹으면 이건 거의 거동을 못 해요. 숨만 쉬는 거야. 움직이질 못하고. 겨우 2배 차이인데 이거는 생사를 오가는 수준이라기보다는 사회 활동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예요. 옛날에 우리 저 돌아가신 교수님이 그 일제시대 때 이제 기근이 들어서 전라도 농촌을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데 온 가족이 쌀뜨물 하나를 먹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햇볕 받으면서. 그러니까 다들 꼼짝을 안 해요. 어떻게든. 그리고 그 집 식구에 한 분만 일어나서 최소한 데 일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겨우 2배 차이라는 건 이게 사회적 인간이냐 그냥 숨만 쉬는 생물체냐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자, 50배의 차이가 나요. 근데 월소득 500이고 50을 더하면 얼마인가? 뭐 한 2억 5천 된다. 2억 5천 500인가 그럼? 아무튼 아무나 어때? 월 뭐 500만 원 불고 누구는 5억을 벌어. 저 우주 여행도 가고 막 해. 근데 월 500만 원 버는 사람도 학교도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질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할 건 다 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간다는 거죠.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어요. 그죠?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 뭐 잘해야 날 잡아서 강원도 설악산에 한번 가는데 이 한 달에 5억 버는 아저씨는 1년 내내 세계 일주하고 돈 모아서 뭐 우주여행도 간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여행을 다니고 먹고 살고 자기 삶을 누린다는 걸 보면 옛날 2배 사는 사람보다 훨씬 차이가 적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옛날이 더 차이가 적은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인간의 가치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사회의 미래,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느냐, 우리가 지금 빵 한 쪽을 나눠 먹는 세상이냐, 빵 500개를 가지고 고민하는 세상이냐에 따라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삶의 가치와 질도 달라지는 거고, 뭐 평준화를 한다거나 뭔가 격차를 줄이자는 것도 격차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냥 단어로 보고 수치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분석하고 하면서 사회가 답은 안 나오고 싸움만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 이야기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것인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통찰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조금 속도가 느리네. 인류가 지금까지 17세기에 계몽주의 나온 이후로 교육이 발달하고 지식이 보급되면은
결국 이런 문제, 선동된다거나 뭐 무식해서 뭐 이런다거나 이런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 세계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 지금은 최소한 의무교육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저기 좀 전에 밥 먹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뭐 검은 셔츠단 만들어갖고 파시 좀 하고 돌아다니는데, 왜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극운이 극단이 하는 애들이 설치냐고. 지식이라는 것이 사회의 지식이, 우리가 배운 지식이라는 거지, 그동안 만들어진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실체를 보고 분석하는 눈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지식이라는 핑계하에 필터링만 시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념이라고 적긴 했습니다만, 세상이 복잡하니까 한 가지 이념 가치로 봐야 된다. 물론 이게 한 가지는 아니에요. 뭐 종교적인 가치도 있고 뭐 나름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답을 주세요. 답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필터링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제가 이념이라고 적긴 했지만 어떤 종교라든가 뭐든지 어떤 경직되는 가치관을 갖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배웠다는 애들이 하는 짓거리가 일반론에 갖다 끼는 거예요. 얼마 전, 전날 내가 강의를 갔더니 한 학생이 와서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국가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타도하려고, 바깥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전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항상 그러냐는 거예요. 항상이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난 저게 무슨 정말 개소리인가 그랬어. 저런 거 왜 배워? 근데 내 잘못도 아니야. 그것만 가르친 거야. A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반드시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강대국이 문제가 생기면 다 전쟁을 일으키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뇌가 오면 다 자살한다. 자살하는 애들은 되게 그래서 자살해. 그러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뇌가 오면 다 자살하나? 극복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하나의 케이스죠. 그런데 지식이라는 게 일반론만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아니야, 이게 우크라이나장 처음 났을 때인가? 어디 가서 강연을 했더니 어머니들이 모였는데, 아주머니들이 모였는데, 그냥 듣는데 픽픽 그냥 들은 척도 안 해. 말할 때마다 코스를 푹푹 치면서.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다 끝나고 나니까, 전쟁은 다 무기 상인이 일으키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아니, 무기 상인이 전쟁을 일으키면 지금 무기 상인이 우주를 지배하지 뭘 뒤에서 전쟁만 일으키고 있겠어. 그래서 아니, 무기 상인이 뭐 좋아서 빌 수는 있지만, 에이, 무슨 말이야. 모든 전쟁은 무기 상인이 다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 나면 무기 상인이 다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만 돈 벌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예를 들면 T-75 이런 거 지금 T-72 이런 거 맡겨주고 있어. 그럼 T-72 장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두 푼짜리냐고. 전쟁에서 뭐 제블린이 히트친다. 제블린 말고는 대전차 무기가 없나? 걔들 지금 다 파산 났잖아. 거기도 다 똑같은 시장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바나나, 한국 사람들 바나나 우유 바나나에 귀신 들렸냐고요. 바나나 우유만 좋아하냐고. 그 바람에 애플우유 이런 거 다 망했잖아. 그래서 지식은 일반론이 아닌데, 사실 우리나라 대학도 보면은 수많은 교수들이 일반론을 가르쳐. 그리고 그게 지식이라고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잘난 척을 하고 다녀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뭐 이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은 올라가는데, 서류상의 학벌만 올라갔지 애들의 지능은 더 떨어지는 거야.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늘 하는 말이지만, 머릿속에 이상한 지식이 꽉 찬 애하고 아예 공부 안 해가지고 뒤에서 놀고 있는 애하고 만나면 아예 뒤에서 놀고 있는 애가 차라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칸트도 그렇고 모든 교수들이 다 그러는데, 맨 앞에서 공부하는 상위 몇 프로 애들은 참 편해. 왜? 걔들은 언제든지 이걸 버리고 새 지식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거든. 맨 뒤에 애들은 아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들어가든가 말든가야. 걔들은 이렇게 넣으면 빠져나가는 100% 나가는데, 가끔 한 애가 정신 차려서
이제부터 뭐 해야겠다 하면 그때부터 100% 흡수가 돼요. 제일 문제가 중간에 있는 애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걸 이를 악물고 지키려고 그래요. 저한테 와서 억울하고 분해 죽겠다고 했던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죽겠니?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지금 선생님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해 죽겠다는 거야. 야, 네가 고등학교에서 죽어라고 공부해서 대학 가갖고 등록금도 비싼데 고등학교 때 배운 걸 또 배우면 그게 억울한 거지. 나 같으면 정말 혀 깨물고 죽고 싶겠다. 아니 투자에 대해서는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정말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자기는 견딜 수가 없대. 무슨 소리냐? 내가 얘는 배우러 온 게 아니라 나 잘났다는 거를 나 여기서 더 이상 공부 안 할 테니까 나 잘났다는 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 비싼 돈 내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런 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중간 애들이요 제일 뭐가 안 돼요. 그냥 중간에서 중간으로 가다 살아요. 가끔 보면은 왜 맨 뒤에 있다가 갑자기 뭐 됐다는 애들 있잖아. 다 이유가 있어. 걔들은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식이라는 건 자기를 계속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이런 어떤 이념 필터링이라든가 일반론으로 채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정신이 더 굳어지는 거죠. 이거는 진짜로 심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옛날에 삼성 반도체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와서 일하는 애들이 이제 대학을 못 갔잖아요. 근데 그때 삼성 반도체가 엄청 인기가 좋아갖고 성적 좋고 이렇게 성실한 애들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야들이 이제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밤에 일하면서 이제 야학 같은 걸 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가 가서 강의해준다. 좀 이런 걸 만들었어요. 뭐 그냥 졸면서 듣는데 내가 그 수업 시간에 맨날 진짜 다 까먹었어.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놓고 이게 원이냐. 저기 지금 보시면 저기 전구지만 저렇게 원처럼 둥글게 원처럼 보이잖아요. 평면이. 저게 뭐냐? 원이 동그라미입니다. 다른 거는 뭐 몰라. 근데 내가 그런 지 많이 대여섯 개 한 다 잊어버렸어요. 이 답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내면 맞추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2, 3학기에 5문제 중에 한두 문제 맞춰요. 그날 거기서 냈거든요. 픽픽 비웃으면서 다 맞춰. 그러더니 이런 애 같은 질문을 왜 던지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 법대 애들이 3년에 한두 명이 나와서 한두 문제 맞추는데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다 맞춰. 그리고는 갑자기 나를 우습게 보기 시작해. 저놈의 인간이 뭐 교수랬더니 저딴 거나 하고 있어. 결국 교육이 애들을 망치는 거야. 내가 이걸 했더니 교수들이 어느 날 부르더라고. 너 애들한테 이상한 질문 한대. 왜? 뭐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나보고 너 미쳤냐? 애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내면 어떡하니? 이놈들은 또 뭐야? 저기 삼성 반도체 가서 공장에서 일이나 시켜, 진짜 이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이게 지금 어떤 사고력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뭐 진짜 의학이라든가 그런 전문 분야의 지식은 굉장히 발달했죠.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사고와 분별력이라는 데서 우리는 이렇게 필터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류의 역사라는 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어떤 부분은 인류의 역사는 그냥 정의 구현의 역사다. 정말 야만의 세계에서 정말 어떤 그냥 이성과 상식이 지배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생존 투쟁의 연속이다.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생기고 저런 것도 생기고지 본질적인 생존 투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뭐 시간이 좀 있으면 여러분한테 질문도 좀 시켜보고 할 텐데. 네, 시간 많습니다 오늘. 시간 많으니까 우리 저기 임 교수님한테도 또 다른 기회도 줘야 되니까 그냥 이런 거 근데 질문해봤자 답도 안 나오더라고. 내가 볼 때는 두 개 다예요. 인간은 아무리 허위적이라 그래도 어쨌든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그리고 생존 경쟁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개가 될지 인간이겠어. 사실은 두 개 다 있어요. 저는 성선이냐 성악이냐 할 때 그 기준의 문제지 인간은 또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살아왔는데 자 이렇게 뭔가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욕구도 있고
어떤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더 나은 욕망과 생존을 위해 살아온다. 이런 것들이 같이 섞이면서 살아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간의 이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건 국가가 만들어지면서부터예요. 아까 우리 임 선생님이 저기 뭐 선진, 전진 그랬는데, 선진, 전진 전에 그건 뭐라고 이제 선사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선사. 예. 하여간 그 있잖아.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긴 시간은 선사시대일까요? 역사시대일까요? 왜? 선사시대가 길어도 한참 길어요. 솔직히 얼마인지도 몰라. 기록이 없으니까. 누구는 100만 년이라고 그러고 뭐 누구는 5만 년이라고. 어쨌거나 무지하게 길어요. 그러면 선사에서 역사로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진보하고 발달하기 시작한 건 대부분 국가를 만들면서부터요. 이게 어떤 형태의 국가든지 간에. 왜 그러느냐? 인간은 결국 조직화된 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인간이 가장 만든 조직화된 사회가 국가예요. 그게 도시국가든 뭐 제국이든 간에. 그렇게 국가가 되면서 인간 사회의 어떤 발전 속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빨리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국가라는 게 만들어져서 발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국가사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사회 조직, 조직력, 뭐 어떤 잉여, 이런 효율, 이런 것만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옆에 놈을 패기 시작해요. 선사시대도 당연히 팼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패는 거고, 지금은 조직으로 패서 뭔가 가져온 수입을 조직의 어떤 원료로 써. 그렇게 되니까 조직은 순식간에 더 빨리 발전하게 되죠. 이건 정말 기하급수적인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선사시대에 비해서 역사시대에 엄청나게 빨리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만들어졌을 때부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제 내적 기능이라는 건데, 제가 아까 정의구현 이런 말을 왜 썼냐면 결국 이게 지금 내가 저기 뭐야 키노트로 만들었다가 PPT로 바꾸면 여기 폰트 때문에 저렇게 좀 쪼그라집니다. 양해하십시오. 국가의 내적 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복지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질서, 그러니까 인간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부분으로 투여하는 거야. 외적 기능이란 그야말로 방어예요. 뭐 정복일 수도 있고 방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력을 가지고 여기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적 기능이 강철에 외피라면 내적 기능은 뭐 그 안에 있는 순환이라고 알겠죠.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점인 거냐는 역사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시대에 살던 사람은 다 내적 기능이라고들 말을 해요. 그러고 싶은 거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난 것도 보면은 유럽 나토 국방비가 다 1%대로 떨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 피해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라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지만 아무리 외적 기능을 포기하고 내적 기능을 키우면 복지나 행복의 뭐지 삶의 질은 확 올라가요. 우리도 5%를 GNP 5%를 뭐 복지, 장학금 이런 거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쓸 게 얼마나 많나. 그러니까 탱크 한 대 500억이라는데 우리 나는 저기 연구비 받으면 인문학 하는 애들한테는 500만 원, 1000만 원 줘. 1년에. 그것도 한 번 받으면 뭐 5년간 수혜금지야. 그니 평생 받아봤자 10번 받아봤자 5천만 원 되기도 힘들어요. 근데 500억이 그냥 막 굴러다녀. 그렇게 되니 그게 쌓여 있으면 국방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내적 기능으로 가서 여기가 행복하게 쌓여 있으면 그거는 정말 맹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멸망한다고. 그래서 사실 국가의 기능은 오히려 외적 기능이에요. 근데 외적 기능. 나라가 군대가 만들어지고 뭐 하다 500억짜리 탱커를 만들려면 또 부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존 경쟁에서라는 것이 인간에게 엄청난 경쟁을 주고 그것을 위해서 정의구현이라든가 효율성이라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적 기능 속에서 내적 기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었다면 인간들은 다 여기가 낙원이요 하고 주저앉았을 거라고. 그래서 예, 그 제자백과 화상가들 중에서도 이거 국가가 뭐랄까요, 예.
아니, 말씀하세요. 예, 국가 아니, 좀 제자백과 사상가 중에서도 국가의 외적 기능이 중요하냐, 내적 기능이 중요하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래도 외적 기능이 훨씬 중요하고 우선순위다 한 사람들이 병가하고 법가, 제자백과 시대의 어떤 주인공들이고 외적 기능보다는 내적 기능이 중요하다. 그 사람들은 국가를 기본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으로 보질 않고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확대라고 보는 사람들인데 누구냐? 바로 육아 사상가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육아 사상이 좀 전통이 좀 이게 좀 강하다 보니까 국가를 기본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떤 가정의 확대, 예, 아버지가 그 임금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시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좀 육아적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국가의 본질,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놓치고 좀 삑사리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영향력이 이제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조선시대 그 정치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말로만 육아지 또 그런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이 별로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임 교수님 같이 순수하게 철학하는 사람은 약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유학하는 사람도 그러지만 조선시대 정치하는 사람들까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맨날 하는 말이 그 나라가 3년의 저축이 없고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 가니까 애들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갑자기 뭐 군대가 없으면 어떠냐, 뭐 아까 우리 저기 말씀하신 대로 군대가 없으면 어떠냐, 정의감만 투철하면 내적 행복론이 투척하면 뭐 다 일어난다. 병자호란 때도 저기 하도 우리가 명나라를 믿으니까 청나라 애들이 그때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실용적이었거든요. 좀 질박했어. 그래서 청태종이 보낸 편지 보면 이게 외교문서 같지 않고 편지처럼 말이야. 내가 이번에 명나라 들어가서 애들 수태 잡아봤는데 명나라 군대 놈들이 구경만 하고 나오지도 않더라. 너희들이 지금 이런 걸 믿고 있냐? 상대를 비교해봐라.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게 명나라 군대가 이렇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신 맹자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의를 지키면 중국에 있는 충의지사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할 겁니다. 아니 지네 나라도 안 구하는 놈들이 뭘 남의 나라를 구해. 나중에 청나라 애들이 들어가서 머리까지 다 깎았잖아. 그래서 약간의 반란은 났어요. 우리도 단발령 때 약간의 반란은 났지만 뭐가 되냐고. 근데 이제 후기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이제 조금 이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냥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을 왜 제가 국가 속의 인간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할 때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선진 후진 말씀하셨지만 선진 시대도 다들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네. 후진 시대는 이제 국가가 더 커진 거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국가 속의 인간이에요. 예를 들면 햄릿이 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 아저씨가 정말 벌판에 서 있는 자기 개인으로 사느냐 죽느냐 한 게 아니잖아. 그 말 속에는 왕자라는 책임감, 뭐 어떤 연애, 뭐 이런 게 고민이 다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뭐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자기가 그런 말 할 때는 다 이 사회 속에서의 자기죠. 그런 애들한테 그래 너 누구냐 그럼 뭐 학교 어디 나오고 맨날 그렇게 말해. 어디 몇 번째 살고. 다 이 사회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인간 사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논하거나 할 때는 다 국가 속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국가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사실은 조선시대의 그 통치자들도 외적 기능이라는 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는 단지 인간을 말할 때는 근데 전쟁 얘기는 안 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게 전쟁에서 무용해지는 국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든 제도든 무슨 시대 조류든 사상이든 할 때는 아까 같이 약간 정신 나갔을 때 말고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전쟁이란 걸 염두에 두고 사실은 국가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안 해도 예를 들면 조세를 거둡시다. 몇 프로로 할까? 소득세를 몇 프로로 할까? 그때 이게 뭐 소득세가 2%로 하면 군사비를 얼마 쓰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 하지만 소득세를 몇 프로로 걷느냐고 할 때는 이미 이게
저기 국방비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되고 다 있는 거예요. 애들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아, 왜 배 나오고 누워 자면 안 돼? 우리 어릴 때는 저 제대로 못 먹고 그래가지고 미국 영화 가끔 보면 요즘은 그거를 이제 거의 병처럼 취급하지만 70년대, 80년대에도 미국 영화 보면 가끔 저기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그냥 집에서 직업도 별로 없고 주로 그때 흑인 애들이 그런 거 많이 나왔지. 이렇게 돼갖고 일어나려고 이제 배 이렇게 되거나 이따만한 양동이에 팝콘 넣고 콜라 이따만한 거 넣고 테레비 보면 다 갈갈대고 있는 거. 사실 개들은 이게 좀 풍자잖아요. 저게 돼지의 삶이지 인간의 삶이 아닌데 우리는 그거 얼마나 부러워했다고. 아씨 팝콘을 저렇게 크게 먹고 요즘 극장 가면 팝콘 이만하게 주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영화에서나 봤죠. 우리 땐 요만한 거 그것만 먹어도 난리가 났고 저기 콜라 벌벌 떨면 봐 이렇게 조그만 거 마시지. 우리가 저기 이따만한 거 넣고 언제 먹었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저런 애들 보면 저거 전쟁 나면 어떡하지? 어떤 사회 체육이라든가 학교에서 체육을 할 때는 지금 미국의 제일 고민이 그거 아니야? 인구의 뭐 60%인가가 비만이라며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무기는 제일 많아가지고 외계인이 침공해도 집에 있는 무기가 들고 나오면은 뭐 지구의 절반은 상대할 수 있다는 나라인데 문제는 전 인구의 70%가 그 총을 무기를 쓸 수가 없다는 거지. 비만이라. 뭐 이런 농담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교육이든 뭐든 할 때는 국가라는 건 기본적에서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경쟁과 탐욕 속에서 생존해야 되는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절대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이라는 게 그냥 의학적으로 뭐 그냥 보기 좋고 그래도 잘 빠지고 잘생기고 한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생각 속에는 다 어떤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 속에는 상관의 명령에도 복종해야 되고 가족과 어떤 질서를 지켜서 네 목숨도 바쳐야 된다는 건 그런 것도 다 국가 방어라든가 이런 거에 다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전쟁이라는 게 두 가지가 바뀝니다. 하나는 주변국의 상대가 바뀌어요. 세 가지가 바뀐다고요. 죄송해요. 주변국의 관계가 바뀌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지배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뭐 옛날 초기에 도시국가를 할 때는 인구는 많고 인구는 적고 땅은 넓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도 초기 도시 점령할 때 보면 어느 도시를 점령해. 굳이 저걸 점령해야 돼? 빈 땅도 많은데 그냥 저기 가서 이렇게 살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야 우리가 저기 가서 살면 얘들이 쳐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들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잡냐? 세 가지 방법이에요. 싹 죽여버리고 우리가 살 거냐? 아니면 우리 편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속민으로 만들어서 세금만 뜯을 거냐? 이거 갖고 진지하게 고민해요. 어느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이제 그런 단계죠. 근데 요즘은 뭐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싹 죽이자 이런 건 아니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는 다 알지만 뭐 그것도 또 나라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보면 저 무슨 짓을 해도 저 둘은 참 그날이 올까 싶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떤 노예로 만드느냐, 세금을 걷느냐, 같은 나라 국민으로 포용하느냐 이런 방식도 달라지게 되죠. 지배 방식 달라지고 그 다음에 국가가 늘어나면 관계도 바뀌고 그 다음에 무기와 기술이 바뀌면 전쟁의 방식도 바뀝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쟁 속에서 법과 제도, 사회 제도를 이야기할 때 이런 제도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좋은 예가 제가 전쟁사를 하게 된 기본적인 게 원래 고려말 조선 제가 원래 전공이 정도전 그 걔들 맞는 국가론이잖아요. 조선시대 14세기에서 15세기 넘어올 때 정도전만 한 게 아니라 정몽주도 했고 조준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려가 되면 이제 이게 또 뭉개지니까 야,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람이 기존에서 뭐 조금 문제 생기고 세금이 잘 안 거쳐
세금을 걷었는데 재정이 안 나와. 요럴 때는 이제 뭐 세금 갖고 고민 좀 하지. 국가 제도를 싹 바꿔야겠다고 하는 적은 절대 없어요. 혁명이 나거나 뭐 지배계층이 바뀌거나 하기 전에야 누가 군사제도, 조세제도 뭐 싸그리 바꾸는 경우 여러분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14세기에서 15세기 올 때는 가정제도까지 바꿨어요. 이게 말이 쉽지 되지를 않아요. 마누라가 둘인데 한 명만 처벌하고 한 명은 처벌하라는 거야. 한 명은 공주고 한 명이 영의정 딸이야. 누굴 처벌해 도대체? 아니면 한 명은 병조판서 딸이고 한 명은 좌의정 딸이야. 누구를 처벌해? 근데 했어 걔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강제로 해도 하기 쉽지 않은 개혁이에요. 그럼 이걸 왜 이런 엄청난 개혁을 심심해서 했냐고요. 이 부분은 아무도 설명을 안 하는 거야. 이건 설마 우리 임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과거에는 다들 뭐라고 하냐면 성리학을 배워서 그렇게 됐대. 근데 우리 아버님 목사님하고 내가 교회 다니지만 신앙심이 있어갖고 사람이 조금 바뀌는 경우는 있는데 신앙이 들어가서 그 정도로 천지개벽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신앙심이 들어가도 그렇게 안 돼. 근데 무슨 성리학을 내가 진짜 성리학을 봤으면 난 이날부터 성리학자 한다. 인간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철학과 사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개혁을 합니까? 고려 말에 100년 동안 외침을 받는데 외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국방제도를 만들 때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을 군인으로 만들자 이런 걸 누가 해요? 옆에 나라를 생각해서 옆에 나라가 쳐들어올 거를 생각해서 전쟁을 가상해서 군사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라는 나라가 생각했던 가상의 적보다 3배 이상의 적이 쳐들어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하고만 싸운다거나 북한하고만 싸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필리핀도 쳐들어오고 말레이시아도 쳐들어오고 뭐 미국도 쳐들어오고 에스키모도 쳐들어온다.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뭔가 이게 전부 모두를 군인으로 만들든지 뭔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개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조선에 들어오고 조선에 들어와서 모든 개혁은 고려 때보다 우리가 군대를 3배 이상 가진 군대를 만들어야 돼. 그럼 세금을 3배로 걷자. 세금을 무슨 재주로 3배를 걷어? 근데 안 걷을 수도 없고. 도대체 군인을 누굴 군인으로 군대를 3배로 늘리면 군인 계급이 3배로 늘어나겠죠. 고려 때 군인 조금 키웠다 무신정권 해가지고 100년 동안 깨진 역사가 있어. 그럼 군대를 3배로 늘리면 당연히 군인 세상이 올 텐데 그럼 이건 또 어떡하냐고. 이런 모든 문제를 처절하게 고민해서 만든 게 조선의 경국대전 체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그랬대. 그럼 얘는 왜 그럼 얘랑 싸우니까 그놈은 성리학을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그랬대.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것은 전쟁의 어떤 그들이 국제 정세 속에서 그 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전쟁의 틀 속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고 가끔 괴리가 나가지고 고려 말 때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지 않은 나라들이 쳐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한말처럼 조총 들고 있는데 비행기 기관총 들고 쳐들어온다거나 이랬을 때에 안홈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말에 뭐 친일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내가 친일파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일본을 배우자든가 근데 일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본을 통해서 서양을 배우자고 한 거는 조총 들고 있는데 쟤들이 기관총 갖고 오고 철갑선 가지고 오니까 기절 안 할 수가 있냐고. 이게 2단계를 뛰어넘었어요. 조총에서 기관총까지는 총이 3단계, 4단계가 바뀌고 우리는 거북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18세기 되면 증기선이 왔다가 쓰시마 해전 벌어지고 나중에 일본이 올 때는 게 장갑선, 현대전함이라고 또 다른 단계의 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걸 충격을 안 받았으면 한말에 우리 조상님은 인간이 아니지. 그랬을 때에 어떤 이게 근대 과학 문명이라든가 또는 그들이 살았던 이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극도의 회의감이 안 들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때 무슨 조선 욕하면 그냥 이거는 매국노고 그때 뭐 일본 유학 가겠다 그러면 이건 친일파고 이렇게 몰아붙여서는 그냥 너 잘났네죠.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 선택을 하는데 먹을 게 없어. 똥하고 오줌밖에 없어가지고 똥을 먹을래 오줌 먹을래 했더니 그걸 보고 더러운 놈. 나는 굶어 죽어도 오줌도 안 먹고 똥도 안 먹겠다. 이러는 게 저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속에서의 모든 제도라는 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나도 좀 쉬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 뭐랄까 그 성리학 하나만 가지고 좀 이해하고 하는 건 좀 제가 조선시대 한상사를 공부해 볼수록 조선이라는 나라는 뭐랄까 성리학 하나만 가지고 좀 뭐랄까 나라 전체를 세팅했다를 보기 좀 어려운 게 대략 보니까 그 서인 있지 않습니까? 율곡으로 대변된 서인 쪽은 순자적인 신유학이 좀 발달된 것 같았고 남명조식으로 대변되는 경상남도 이쪽 진주 산청 김해 이쪽은 자생적 양명학이라고 해서요 그 왕陽明의 철학과 비슷한 거대자를 추구하는 그런 유학의 학풍이 많은데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면 의외로 뭐라고 해야 될까 다원성,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균형을 이루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성리학, 단순히 이거 뭐 선비들의 어떤 공리공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선하면 그냥 성리학 하나의 목을 맸다. 아니 성리학 하나의 목을 맸으며 주기론을 왜 이렇게 나와서 이해를 했을 것이며 왜 이렇게 사단 필전 논쟁을 치열하게 했을 것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조선하면 무조건 닥치고 성리학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의외로 다양한 유학의 학풍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선하면 성리학이란 창만으로 보는 건 많이 좀 이해한데 있어가지고 입체적인 측면을 놓치는 면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만 쉬시고 다시 또. 조선 아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국제 관계가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태평양이 싸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유럽처럼 옆에 있는 나라가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지금은 이제 만주하고 중국이 한 나라가 됐지만 과거에는 이제 만주 또 위로 올라가 몽고 그래서 만주에 있는 여러 이제 뭐랄까 조금 중국에 비해서는 좀 이제 문화 수준 떨어지고 호전적이라고 말 타고 다니는 뭐 이런 만주의 여러 부족들이 있고 여진족 뭐 나중에 거란 뭐 이런 등이 있고 중국 어떻게 한족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일본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이제 국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제 이 관계에서 이제 우리의 국방 전쟁이라는 전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구려 시절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역사적, 그러니까 중국이죠. 모든 나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어떤 다음 거를 얻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한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서부터 주변의 흉노라든가 여러 이제 이민족의 침입을 받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안에 먹을 게 많으면 밖에 있는 애들은 계속 쳐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 보면 항상 한족 왕조 만들어졌다가 외부 애들이 들어와서 망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알아. 여기 우리가 뭐 가증에 많아서 쟤들이 쳐들어온다. 근데 결국 중국이 보면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중국을 점령하는 건 되게 만주 쪽에 있는 애들이 와요. 뭐 청나라, 요나라, 몽고도 사실 그쪽으로 온 거지 이 북쪽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그쪽에서 와요. 그러니 만주의 독립국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졌죠. 여진족 10만이면 천하를 한다. 그게 뭐냐면 결국 만주에 있는 거란이든 여진이든 어떤 부족이 만주를 통일하게 되면 결국 중원을 침공하게 되고 중국 애들은 이걸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주에 있어서 통일 제국이 생기는 거 극도로 경계하고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든 격파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구려가 이제 요동 지방까지 점령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가 목숨 걸고 들어와서 고구려를 깹니다. 그 뭐 불행하게도 고구려가 이제 멸망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굳이 한반도까지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오면 너무 멀어서 국토라는 건 어떤 인구라든가 지형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현대가 되기 전에는 거기까지 오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자연 경계선이 요동반도 쪽에서 이제 요하를 경계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만주구도가 생겼고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애들이 또 세지면
중국으로 반드시 쳐들어갑니다. 중국으로 반드시 쳐들어가는데 만주에 있는 부족들은 군사력은 센데 제일 큰 문제가 인구 부족이에요. 그리고 중국 안은 또 땅이 더 넓잖아.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주에 있는 부족이 쳐들어오면 만주의 뒤에 있는 애들을 쳐서 거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인구가 적으니까 보면 거의 다 집단 이동을 해요. 만주가 비워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예를 들면 거란이 들어왔더니 여진족 시켜서 뒤를 치고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 이제 한반도의 나라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야. 여기서 가장 나라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건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애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면 한국이 뒤를 쳐주면 된다 이거지. 그런 이런 국제적인 구도가 만들어지니까 만주에 있는 애들은 중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한국을 먼저 칩니다. 고려를 먼저 치고 몽고가 나중에 들어오고 그리고 병자호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뭐냐면 만주의 통일왕조가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엔 반드시 한반도를 쳐요. 그리고 중원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기면 이제 왕조가 바뀌는 거고 지면 이제 깨지는 거고 이런 식의 공식적인 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국도 이제 알았을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중국 한족은 우리를 칠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그걸 치려면 만주까지 휩쓸고 와야 되는데 만주까지 휩쓸고 들어오면 몽고라든가 얘들이 또 뒤에서 측면을 치게 되면 거기까지 올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항상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야. 우리는 또 이게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상업을 안 하니까 굳이 영토 욕심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농업국가니까 땅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내 땅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제가 책에도 그 한번 썼지만 부산에 사는 사람이 신의주에 농장을 가졌다. 왔다 갔다 하면 소득이 다 없어져요. 신의주 농장에서 난 쌀 갖고 떡 해먹고 부산에서 떡 해먹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내 돈이 되려면 상업이 있어야 돼. 신의주에서 팔아가지고 뭐 고속도로 딱 키우는데 우리는 상업을 안 키우니까 굳이 어디 가서 물자를 획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복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됐는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된 거는 돈으로 바꿀 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마음에 들지. 그래서 만주를 가운데 놓고 중국과 한반도는 친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고려가 송나라하고 친하고 명나라가 조선하고 친하는 거지. 여진족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걸 4대라고 그랬어요. 4대라는 거는 중국에 넋이 나가서 무조건 중국이 뭐 이게 아부리지고 황제고 이런 게 아니라 센 놈한테야 못 덤비지 않냐. 이건 핑계고 이런 국제 관계 속에서 중국은 그냥 우리가 그냥 니네가 황제다라고 대우해 주면은 우리한테 해로울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최애국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고 또 걔들이 만주 애들을 전제해 줘야지. 만주의 통일왕국이 생기면 우리 먼저 친다. 그리고 만주의 통일왕국이 생기면 한족도 못 막는다. 그러니까 둘의 완전 공존관계가 생긴 거야. 그게 4대주의. 근데 4대주의가 아니라 그냥 4대라는 말을 썼을 뿐이지 그냥 그거 국제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조선이 가서 뭐 이렇게 병자호란 끝나고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요즘 하는 정신승리 문화가 판을 쳐가지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까지 제가 하진 않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4대주의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려의 김부식이니 뭐 갔다가 4대주의라 끼는 건 말이 안 돼. 다만 병자호란 이후에 한국의 정신문화가 좀 이상해지긴 해. 뭐 지금 저기 화양동 서원 쪽에 가면 바위에다가 지가 뭐 예를 들면 홍길동이잖아요. 대명 유민 홍길동 뭐 이래놓고 지들이 무슨 명나라 백성이라고 막 그래. 자기들은 명예 유민이다. 또 누군 그러더라고. 그거는 명나라가 많기 때문에 유학의 정통성이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야. 세계의 중심을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 그럼 이렇게 말하면 나는 미국 놈이야. 세계 슈퍼파워야. 그러면 여러분 나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지금 또 이름 미국식으로 바꿉시다. 그리고 우리는 슈퍼 캡틴 뭐 이러고 삽시다. 이러면 만세 부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됐는데 나도 그거는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하여간 그거는 그때 특별한 현상이고
기본적으로는 사대주의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고 이런 국제 외교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 말이 되니까 일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이 그때 이제 전국 시대 거치면서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은 한국은 일본을 또 우습게 보는 거 참 그러는데 구석기 시대부터 일본이 한국보다 못 살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끔 우리는 야 일본 애들 우리한테 막 신기한 거 아니 어느 나라다 가면 신기한 거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 가면 물건 안 사옵니까? 누구 말대로 정글에 바나나도 가득해. 농담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특산품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처럼 통일국가를 뭐 오랫동안 못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부러워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이 없는 게 한국에 있고 그들이 없는 게 중국에 있고 다 있어. 그러나 어떤 생산력이라든가 어떤 수공업이라든가 인구라는 면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내 말이 의심스러운 일본의 구석기 신석기 시대 토기를 한국 토기보다 훨씬 좋아요. 석기 시대의 토기가 좋다는 건 걔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유유노동이 많다는 거예요. 조선 시대 되면 저기 일본도 좀 북쪽은 좀 별게 없지만 흔히 말하는 이 간사이나 이쪽 지역은 조선의 생산량의 3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날씨 때문에 단위 면적에서 벼 생산량이 2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벼는 습하고 더운 데서 잘 자라기 때문에 단위 면적이 2배고 1년 날이 더우니까 2년 산모작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니까 거의 3배의 생산량이 나와요. 그리고 얘들은 무역했어요. 우리는 안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이 우리보다 처진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벌써부터 또 너 친일파냐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친일파인지 모르겠어. 일본한테 한국이 망하도록 하는 놈이 친일파지. 그렇지 않아? 공부 안 한 놈한테 괜찮아. 넌 공부해야 돼. 넌 희대의 천재니까 공부 안 해도 돼. 그 놈이 나쁜 놈이지 뭘.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14세기 사람들은 또는 그전 사람들은 일본의 잠재력을 항상 알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나은 게 일본 애들이 국가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집중적으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건데 14세기 말 되면 지방 정권들이 세지고 어느 정도 통합이 되면서 우리나라 정규군 못지않은 규모로 쳐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진포해전 그때는 역대급으로 왔는데 병력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좌우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3도 연합군이 얘들한테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내륙으로 들어와서 천안도 함락되고 청주도 함락돼요. 강화도 교동은 몇 년 동안 점령하고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얘들이 외구가 악독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 사람 바보 아니야. 얘들이 이제는 세졌구나. 이제 우리를 국가적으로 침공할 만큼 됐구나. 이렇게 되니까 고려가 군사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조선에 온 거고 그 군사개혁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다 때려 고친 거예요. 그 군사개혁 중에서 가장 컸던 게 뭐냐면 그전에는 수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오면은 바다에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고려 말에 싸우다가 일본 애들은 워낙 이것들을 하니까 이것들하고는 땅에서 싸울 놈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다에서 막자. 그래서 그 수군 양성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해방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성공하게 되니까 수군을 이제 양성하게 되죠. 10만 수군을 양성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나온 게 이제 조선의 수군 제도가 나온 거예요. 저도 좀 끼어들자면 이미 고려 말에 왜구들하고 부대끼면서 뭐랄까요 그 잠재력을 간파했는데 단순히 뭐랄까 이런 왜구들 수준이 아니라 일본의 통일된 국가 권력이 세워서 국가 대 국가로 맞다이를 뜨면 우리가 정말로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하는 인식들이 고려 말 엘리트한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는 그 고려의 그런 모든 그 편제라든가 전술이 철저하게 북방민족이라든가 한족 중심이었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해군과 수군 중심으로 싹 다 뜯어 고치면서 국가적인 체질을 개선했고 그 와중에 그렇게 미리 우리가 준비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임진왜란에서도 뭐 영웅까지 털리긴 했지만 이길 수가 있었다. 그래서 단순히 이순신 혼자만의 그런 원민시조가 아니라 이미 200년 전서부터 우리가 일본과의 전면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요.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말씀하신 대로 임진왜란도 조선의 승리는 기본적으로 그 2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 덕분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군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육군은 완전 훈련 안 하고 땡땡이 쳐도 수군은 악착같이 훈련했어요. 뭐 월급도 안 주고 뭐 나중에는 그냥 세습을 하고 무슨 짓을 하면서도 이제 그걸 시켰어.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또 받아들였다는 거는 그런 위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합쳐져서 이순신 장군의 승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했는데 그럼 왜 딱 30년에 벌어 30년인가? 난 숫자를 못해서 벌은 병자는 또 왜 이렇게 개파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역사가 필요한 건데 수군을 해오는데 14세기 말에서 수군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 일본 때문에 만들었다는 건 아는데 이런 발상의 전환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적이 쳐들어오면 여기서 벽장에서 꺼내서 무기를 쓰라고 그랬어. 이건 기억하고 있어. 근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그런 해안을 가졌지? 이거는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고 꺼내갖고 이게 수군을 일본을 이겼어. 근데 또 저쪽 애들이 쳐다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벽장이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몰라.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아까 말한 전통적 사고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항상 왜라는 게 빠지는 거죠. 요게 차라리 일본이 100년만 먼저 쳐들어왔어도 이 만들었던 거를 기억해서 그걸 가지고 재창조가 됐을 텐데 아까처럼 외워서 가니까 어떻게 하긴 했단 말이야. 제갈량이 무슨 일 나면 비단주머니 열어보라고 그랬고 열어봤더니 되긴 됐는데 이 비단주머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또 새로운 적이 쳐들어오니까 비단주머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던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실상이 빠진 이념이라는데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왜 역사를 메커니즘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이걸 모르면 끝없이 반복돼요. 근데 이거는 전쟁사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집단의 삶에서 진짜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데 아니야. 전 세계 다 그래. 뭐 GM도 망할 때 보니까 똑같고 요즘 인텔 난리 난 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똑같고 어저께 또 폭스바겐 이제 망한다고 난리 나겠는데 거짓말처럼 똑같아요. 덕분에 나 같은 사람 먹고 사는 거지 뭐. 저도 먹고 삽니다. 예. 제가 처음에 기업 강연할 때는 무지하게 부담이 많았어요. 야, 이 사람들한테 이거 뭐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될, 예를 들면 속나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뭐 어쨌든 그때는 시간 강사 월급이 엄청 적으니까 시간 강사 한 달 수입보다 이 1시간 강의료가 많은데 와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수업하는 양보다 더 어떤 영감을 줘야 될 텐데 내가 삼성 같은 데 가서 무슨 소리를 하지 이래서 막 진짜 고뇌를 하면서 어떤 진리를 뽑아내야 되나 막 그랬는데 남들 하는 거 보니까 막 뻔한 저런 얘기를 왜 해?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좀 지나고 보니까 그냥 똑같은 거야. 핸드폰 챙겨가라. 아침에 핸드폰 챙겨가라. 지갑 챙겨가라. 맨날 듣는 소리인데 지갑 안 챙겨가서 택시값 못 내고 기사 아저씨도 혼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이게 참 인류 역사에서 이게 언제쯤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동어 반복적인 교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동어 반복적인 교훈도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또 계속 굴러가고 있어가지고 똑같은 동어 반복적인 것이라도 아까 말했듯이 인간관계가 바뀌고 국가관계가 바뀌고 무기가 바뀌면 그것이 다른 양상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미래로 적을 준비해라. 한 말에 준비 안 한 게 아니야. 했는데 조총만 준비하니까 될 리가 없잖아. 고종이 국방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요즘에 또 고종이 막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안 했다라고 그랬다니까. 안 했다.
그랬더니 요즘 했다. 아니, 안 했다는 거는 언급할 가치도 없고 했는데 제대로 했냐가 중요한 거야. 노력했잖아. 조총 생산했잖아. 그게 한 거야. 남들 기관총 갖고 나오는데 조총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배도 사왔지 않냐? 사왔죠. 정말 국력을 기울여서 고종이 챙긴 거 챙기느라고 그 되게 고생해서 챙긴 사제를 털어서 욕 먹으면서 국민의 데모하다 반발, 왕이 뭐 치사하게 지돈 챙긴다고 욕 처먹은 거로 군함을 사왔어. 노력했지. 통 탁탁 털어서 한 척 사왔어. 어쩌자고. 이미 일본도 중국도 쓰다 버리는 제일 낡은 배 사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 아니야, 그게. 청일전쟁 때만 해도 일본하고 중국 해군이 다 영국 그런 유럽에서 쓰던 중고배 갖고 붙었어요. 대포랑. 근데 일본이 좀 이렇게 잘 나고 있어도 워낙 중국이 땅이 크니까 어디가 그게 뭐지? 국가 총 재정은 누가 더 크냐면 중국이 더 커. 그래서 청일전쟁 때 중국 배들이 조금 더 나은 중고였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1년짜리하고 중고차 3년짜리가 붙었다고. 일본 애들은 그거를 깨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술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해전 그때 견학 왔던 영국인가 독일 장교들이 보고 기절하려고 세상에 이런 걸 하대. 그래서 일본 애들이 자신감을 가진 거야. 우리가 하드웨어는 딸리지만 소프트웨어는 최강이다. 그럼 이제 하드웨어도 하자. 그래가지고 쓰시면 럴 전쟁 갈 때는 이미 세계 최정상급의 배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최정상급의 압도적인 전술로 하니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신나가지고 물론 산업 개발되지만 1920년대 30년대에는 일본 배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영국 배나 독일 배보다도 다 나은 건 아닌데 나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 발발했을 때에 일본 전함들이 미국 배들을 압도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일본은 이제 급속히 성장하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약점이 잡히긴 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최강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의 변화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한 말 직전까지 한국이 한국에서 중국, 일본, 그러니까 일본도 옛날 일본만 보고 살 때는 우리식으로 해도 됐던 거지. 한국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 속에 봐야 된다는 때를 타이밍을 놓친 거야. 근데 오늘날의 세계는 이제 글로벌이라는 게 원래 글로벌은 16세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때가 되면은 이제 오늘날 사회는 죄송해요. 이게 지금 근대편이지. 근대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엮이면서 이런 역량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면 그 변화되는 세계 속을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물이 한 바퀴 돌고 오느냐, 아니면 5바퀴를 돌고 오느냐, 아니면 100집을 거쳐서 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경제로 얽히는 세계가 경제의 메커니즘이 달라져요. 신토부리가 말이 되는 소리냐고. 우린 다 지금 기형화됐어야 돼. 우리가 신토부리면 우리가 지금 토에서 나는 거 먹고 있는 게 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손 말해보세요. 쌀? 그 일본 종이야. 자포니카가 아니라 그 일본 그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우리 인디카 먹. 아니. 그 인디카나 자포니카는 큰 종이고 한국 쌀은 갑자기 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원래 일본 쌀 품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쌀은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면 한국 쌀이 아니에요. 내 지금 갑자기 하여간 약기발이 품종이에요. 내가 충북대에 있었는데 충북대가 농대로 유명하잖아. 거기 농대 교성에 평생에 걸려서 뭐 20개인가 30개 품종을 했는데 그 약기발이에 입맛이 들어갔고 어떤 걸 먹어도 거부를 해. 그분이 맨날 땅을 치면서 하는 말이 이게 성분도 훨씬 좋고 훨씬 맛있는데 한국 사람은 일본 쌀에 노예가 돼가지고 먹으면 와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런 코미디가 벌어지는 나라야. 여러분이 먹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거 한국 품종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자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신토가 아니란 말이야. 토는 맞는데 뭐 그렇게 우기면 되나? 종자까지는 아닌가? 신종불이가 아니라 신토불인가? 그렇게 따지면 저기 수입 농산물도 한국에서 한국 공기, 한국 물 먹었잖아. 비 한 번 맞추면 되지 뭐.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땅에 한번 내려가 흙 묻혀서 씻으면 될 거 아니야. 신토불이지.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외교도 외국하고 무역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국가관계가 이랬을 때 만들어진 가치관과 이념을 지금도 그냥 쓰고 있는 거죠. 한일 관계, 중국 관계, 뭐 한미 관계, 러시아 얘기할 때 보면 어떨 때는 50년대 기준, 어떤 때는 100년 전 기준, 어떨 때는 500년 전 기준 막 섞여 나와. 도대체 지금의 한국에서의 개념이 없어. 야, 이건 뭐 욕하는 사람이나 뭐 안 하는 사람이나 너는 뭐 양코백이냐, 너 지금 언제적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는 우리의 전통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념으로 보고 있냐는 거야. 어제의 프랑스야, 오늘의 프랑스냐, 지난날의 독일이냐. 근데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건 한국 사람 너무 고민하는 건데 옛날에 로마군은 길부터 닦잖아. 그 아피아가도 이런 게 원래 군사 도로로 닦은 거잖아. 그래서 쫙 닦고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길이 됐는데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더니 누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학자가 쓴 건데 그렇게 했더니 로마가 밖으로 나갈 때도 좋았는데 적이 쳐들어올 때도 무지하게 빨리 오더라. 이 말이 한국에서 제일 히트쳤어.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야 이거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 내가 그 꼴을 봤어. 70년대 80년대 고속도로 닦는다 그러면 이거 길 닦았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막 그때 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고속도로 닦으면서 유사시에 비행장으로 쓴다. 그랬더니 적기가 내려앉으면 어떡할 거냐. 그럼 어쩌자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게 발상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죠? 우리가 길을 닦으면 저쪽도 오겠지. 우리가 수출을 하면 상품도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가만. 우리가 후진국에 가서 물건을 팔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 무인도에 가면 사올 게 바나나밖에 없는데 미국에 가서 팔면은 그때 70년대, 60년대 널린 게 여기 있는 코카콜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없는 게 그때는 참 많았거든. 아까 말한 팝콘부터 사올 게 너무 많은 거지. 팔 건 없고. 이거 교육을 해야 돼. 이거 우리가 거래를 트면 사오고 싶은 게 더 많을 텐데. 그래서 맨날 보호무역하자, 뭐 관세 때리자. 그 피해를 누가 봤냐고. 우리가 더 많이 봤어요. 그러고도 이 정도로 성장시킨 게 참 신기한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 더 때렸으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요즘부터 이러더구만. 그러니까 내가 가진 포지션이 잘못됐다고. 이거를 신토불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보는 게 아니라 격동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봐야 되는데 항상 그걸 놓쳐야 그 훈련이 안 돼 있고. 물론 지금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 포지션 자체도 어제 생각한 게 틀리고 오늘 생각한 게 틀릴 수 있어. 그러나 이거는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빨리 생각하고 훈련하는 게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뭐 유학 때문이야. 솔직히 유학 때문도 아니야. 왜 유학도 제국 논리예요. 뭐 법관이 이게 춘추시대 나라 만들려고 나온 논리가 아니야. 처음이야. 나중에 다 그 전국시대 넘어가서 제국 만들 때, 일국을 넘어서 제국을 만들 때 나온 논리들 아니야. 근데 이거는 무슨 유학 때문이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그러한 걸로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하나의 문제점,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 상반되는 몇 가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질문 많이 받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다. 도지가 누군지 알지 참. 이거를 믿는 게 난 더 이상해. 아니
지도를 보세요. 우리가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어요? 국경선이 제일 넓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륙 국가예요? 거의 바다 국가예요? 바다 국가예요. 잠수함이 만들어진 게 언제고, 항공모함이 만들어진 게 언제야? 고등어가 침공하고 멸치가 침공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바다는 태평양이야. 도대체 누가 쳐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일본이 쳐들어왔대. 도둑놈은 항상 있어. 일본 왜구라는 게 막 두 놈, 세 놈이 와서 고기 빼털어가고 이런 건 항상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범죄자가 누가 많았을 것 같아요? 소매치기가 털은 것도 털은 거 아니야. 그래, 중국 원래 이민족도 많아. 걔들 국경선이 4,000km, 5,000km, 러시아가 5,000km야. 그럼 누가 더 많이 침공을 당했겠어? 두 놈, 세 놈이 와서 물건 털어간 것까지 따지면 코자크 쪽이 러시아를 털은 게 1000번이겠어, 10,000번이겠어. 그 조금만 생각해봐도, 물론 우리보다 침략 안 당한 나라도 있겠죠. 굳이 따지 여기저기 있겠지. 저기 타이티가 우리보다 침공을 많이 당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조건 우리가 세계에서 침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건 진짜 이건 이상한 피의심은 반대야, 반대. 한국이 침공을 안 당했기 때문에 안주하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계에서 침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면 조선시대 애들은 정말 다 죽어야 돼. 19세기 말에 조총 만들고 있는 나라가 그걸 말이 돼? 매일 저기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죽자고 무기 개량 안 할 거야. 유학자도요, 갖다 놓으면 그렇게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가끔 우리를 변호한다고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아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처음 들어오는데 군대도 없어. 군사비도 없어. 예비군 훈련도 안 한대. 이게 제정신인 나라냐. 없어져도 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가 과거를, 그러니까 이상한 피해의식만 넣어가지고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를 오히려 굳혀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심각했던 게 고유한 것을 찾아야 돼요. 역사는 우리의 고유한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문명도 우리에게 고유한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명은 교류를 통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역사가 시작될 때 정의구현이 있고 생존 경쟁이 있는데, 사실은 국가라는 게 생존 경쟁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인류 역사가 발달한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훨씬 더 폭력적이고 좋지 않은 방식으로 되다가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 거지, 이게. 제가 한 말씀 드려보자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협력하고, 이런저런 교류가 오가는 것만이 어떤 상호 동화의 과정이 아니라, 갈등과 반목, 그리고 그의 가장 극적인 형태인 전쟁이 바로 뭐냐면, 가장 빡세게 밀도 있게 서로 비슷해지고 서로의 장점들을 섞이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사를 공부하면 옆에 나라와 전쟁하면 서로 어떻게 비슷해지느냐. 우리가 고구려가 수나라하고 전쟁하면서 수나라의 전술들, 당나라의 전술들 배우기도 하고, 고려가 거란하고 전쟁하면서 거란 전술의 장점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교류와 서로 비슷해지고 서로 장점들을 배우는 것은 오히려 서로 좋은 사이에서 우선 좋은 분위기에서 이럴 때보다는 오히려 험악하게 싸우고 너 죽고 나 죽자 할 때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또 싶고, 아까 선생님께서 외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침은 바로 무엇이냐면 외부 세계에서 오는 자극이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자극이 온다, 외부에서 도전을 해온다 그러면 나의 나쁜 것을 버려야 되고 나 상당히 좋은 것을 배워야 하는 이런 혁신의 압력과 동기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 우리가 고려 때는 나름 고생했을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땡보, 아니 500년 역사에도 겨우 외랑 호랑 두 개밖에 없어서 정말로 이런 땡보, 이런 꿀빠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자, 지극히 우리나라가 외침이 적었던 나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외부 세계에서 오는 자극이 굉장히 적었던 나라이고, 그만큼 우리가 뭐냐면 나의 단점들을 버리고 남의 장점들을 가져야 되는 혁신의 유인과 동기가 적었던 나라였다. 근데 이런 역사가 무려 우리랑 가까웠던 시대에 500년이나 갔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그만큼 외침이 적었던 시대에 그런 관성들, 남의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나의 나쁜 것을 버려야 했던 그런
절실한 동기가 떨어지는 시대에 그런 시대에 관습과 문화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요 87 체제 이후에 더욱더 그런 조선시대적인 나쁜 외부 외침이 적었던 시대에도 문화 관습 의식들이 더욱더 87년 체제 이후에 강해지고 있고, 그게 우리가 더 나아지는데 국가가 혁신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어쨌든 뭐냐면 우리나라는 보면요 외침이 많았던 나라가 아니라 적었던 나라이고, 여러 가지 운빨들이 많이 터진 운 좋은 나라, 복이 많은 나라, 저렇게 보고 있는데, 제발 어떻게 보면 이게 제 무속적인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무속적인 피해의식, 선량한 피해자의식,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외침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생긴 게 아니라 피해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외침을 많이 당했다는 식으로 하나의 좀 허구적인 그런 서사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렇게 외침 많이 당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운이 좋은, 운빨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나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참 말하다가 그 로마군의 도로 얘기하다가 중요한 얘기 하나 빠뜨렸는데, 결국 도로를 닦으면 나가기도 좋고 들어가기도 좋아요. 그러면 도로를 끊을 거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사를 배워야 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투쟁이고 선과 악이 섞이는 거예요. 교육을 하면 전쟁에 날 확률이 더 많아지긴 해. 외국인이 들어오면 분쟁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해서 끊어버리겠다. 이거는 낙엽만 떨어져도 다치니까 밖에 안 나가겠다는 거 똑같아요. 결국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들은 그런 투쟁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감을 버리고 무조건 남을 나가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 말대로 이불 밖은 위험하다. 맞는 말이야. 정말 맞는 말이야. 이불 밖은 위험해. 근데 우리는 이불 밖에 왜 나가냐? 데이트만 하러 나가냐? 데이트하려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지. 채여서 3년 6개월 끙끙 앓을 수도 있지. 내 친구 하나는 뭐 수십 년을 알아 지금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게 인간이잖아. 그게 모험이고 투지고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사는 그런 점에서 배우자는 거예요. 이걸 또 이상하게 빼들어갖고 빼앗기기 전에 빼앗자, 뭐 맞기 전에 치자, 꼭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제일 잘 배웠던 게 인간관계는 역동적인 것이고, 역동적인 것에는 선도 많이 오지만 악도 올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인간이 이겨내야 되잖아. 숨도 쉬지 말아야지. 난 가끔 보면 어린애 태어나면 막 무슨 요즘에 막 우주복 입히고, 난 그거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애가 정말 뭐 잘못돼서 태어나가지고 몸에 저항력이 없다면 모르지만, 인간의 몸은 밖에 나가서 바이러스를 마시면서 생존하게 만들어져 있어. 물론 그러다 죽기도 하지. 하지만 결국 다 죽어. 먼저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 차이고, 그거를 받아들여 죽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여야 더 건강하게 사는 거야. 이게 인간의 투쟁이잖아요. 아라베아 로렌스가 그 시리아 그쪽에 가서 이제 돌아다닐 때,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이 이게 또 옛날부터 이게 뭐 과연 그때나 그렇지만 남쪽에서 이게 이 십자가로 전쟁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도 한참 다니다 보니까 가는 도시마다 전쟁의 도시죠. 지금도 많이 들어봤죠. 모술. 지금 이라크 수도인데 거기도 인류 역사가 전쟁 제일 많이 난 도시예요. 그다음에 뭐 어디지? 갑자기 생각 안 나. 하여간 뭐 모술이랑 뭐 여기저기 보면은 다 다마스커스 뭐 이런 거 다 전쟁 많이 나는데, 특히 모술하고 갑자기 어디하고 거기 지금 두 군데 도시는 전쟁이 정말 많아요. 이 사람도 역사학자니까 알잖아. 그 모술에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봤대요. 당신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사냐? 구약 성서 아니 그 전에 쇠기 문자 시대부터 모술은 전쟁의 도시야. 여기서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전쟁이 안 날 때는 부가 제일 무역 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날 땐 망하지만, 전쟁이 또 솔직히 아무리 전쟁이 많아도 전쟁 날 때보다는 안 날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돈이 벌리니까 여기 산다는 거예요. 지금 모술이 폐허가 됐지만 또 좀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인간의 삶이에요. 산 속에 있으면 전쟁도 안 나고 돈도 안 벌리고
또 그게 좋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국민을 그렇게 몰아갈 수는 없잖아. 그게 비정상이죠. 그래서 전쟁사를 배운다는 건 우리가 인간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걸 보고 악하게 살자가 아니라 선하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용기와 실력과 경험과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역사를 가르치면 누가 그러더라고. 역사를 가르치면 나쁜 놈, 치사한 놈, 더러운 놈, 깡패들이 잘 살고 선량한 사람은 못 사는데요. 맞아. 솔직히 그래. 그래서 네가 결정해. 나는 더러워도 선량하게 살기로 결정했어. 남 좀 피해보고 어쩌더라도 내 고집과 내 뜻으로 살기로 했어. 난 그게 더 멋있는 삶 같아. 너는 그냥 그런 거 포기하고 남 쥐어 뜯어서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네가 그렇게 행복하면 해.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다고 뭐 범죄를 저질러라 이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결단할 의지가 있어. 그런데 인간이 다 그렇게 사악하고 손해보는 삶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라면 인류는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역사가 그걸 말해주잖아. 그럼 용감하게 쳐다보고 정의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격려하고 키워주는 게 역사지. 감추고 거짓말하고 나쁜 놈은 천벌 받는 데더라. 그냥 너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10대 되면 다 저쪽으로 가게 만들잖아. 내가 지금까지 쏟고 살았구나. 왜 당당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전쟁사가 더 낫다고 생각해. 전쟁사를 보면은 왜 뭐 옛날 충성왕도 그랬던데 열심히 역사 공부하다가 근데 왜 이렇게 보면은 뭐 착하고 훌륭한 사람은 일찍 죽고 나쁜 놈이 다 망하고 나라를 세우고 영웅이 되는 놈은 다 나쁜 놈인 이게 뭐냐고. 그래. 누가 아니래? 근데 인간은 멸망하지 않고 살아왔어. 누구들 때문에. 당신이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 좀 더 인간 세계에 대해서 당당하고 현실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 PC같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 선량함을 추구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인간의 약점도 이해해야지. 인간의 한계도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야죠. 이제 한 가지만 더 아까 말한 고유 문명인데 역사는 고유한 것을 찾는 작업이 아닙니다. 교류를 찾는 거예요. 몇 가지가 섞여서 화합물질이 더 좋은 게 나왔냐를 찾는 거지 없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한국에서 대코미디가 벌어졌어요. 진짜요. 갑자기 정부에서 그때 갑자기 좀 뭐지 우리나라가 좀 그때 좀 밖으로 나가니까 그때 뭐 한식 이러면서 그때가 아마 대략 그때쯤이다. 강남 스타일 나오고 그랬을 거야. 갑자기 한국 문화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막 정부에서 투자해주겠다. 그것도 잘못한 거지. 그렇게 됐으면 민간 분야로 가게 해야지. 정부가 돈 줄 테니까 문화를 키워라. 그랬더니 문화계 사람들이 돈 받으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합을 해갖고 왜? 나는 한국에 고유한 거니까. 세계로 나가는 게 전제였거든요. 내가 줄 테니까 네가 나가서 해치워라. 그게 웃기는 게 강남 스타일이 한국 타령이야. 그냥 서양 거 받아다가 한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뭐 우리 걸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유한 것 찾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한국의 고유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부채춤 그래갖고 뭐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또 부채춤 하는 거 화낼라. 막 이거는 한국의 고유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막 거금을 받아오잖아. 그럼 옆에서 탭댄스 추는 분이 부채가 우리나라에만 있냐? 부채 들고 춤추는 게 한둘이냐?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난 거죠. 뭐 우왕청심하는 한국 거 웃기지 마. 저기 보면은 중개 사왔다고 돼 있어. 이래가지고 한국의 고유한 거 찾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네가 왜 고유한 거니? 네가 고유한 거냐? 막 싸워. 우왕청심은 야 청심은 중개에서 가져온 거다. 웃기지 마 임마. 여기 한국의 고유한 성분이 들어가서 이건 한국 거야. 뭐 이래가지고 싸워. 그때 나도 논문 하나 썼는데 저기 누가 썼어요. 아니 문명사 문화의 역사를 하는 건 전 세계에서는 교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문명이 창조적인 문명이 나와서 그게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냐가 이게 정상인데 무슨 고유한 걸 찾고 있냐고. 인류가 아는 모든 위대한 문명은 다 교역의 소산이다. 이거는 이미 상식이라서 그래서
남들은 말이야 저걸 받아와서 우리가 이걸 만들고 저걸 받아 이걸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거 해서 우리 하겠다는데 이거는 갑자기 다 사실 강남 스타일도 그런 거 아니야. 다 내쳐버리고 한국에 있는 순수한 것들 이게 무슨 코미디냐고. 요즘은 좀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고유한 것으로 세계의 유명한 문명이 뭐가 있냐. 뭐 세계 문화, 뭐 유네스코 뭐 세계 10대 유산,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 중에 고유한 거 있어요? 많은 분들이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고유한 건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그 전에 셈족이 들어와서 무덤 양식을 바꾸니까 그게 이집트라는 게 피라미드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그거 그리스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집트 거 받아서 개발해서 만든 거야. 에펠탑. 누가 그랬더니 나이가랴 폭포요 그러더라고. 그것도 북극에서부터 내려와 물. 북극이 아니라 저기서부터 몇 개를 거치는데 그리고 물이 원래 전 세계에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굳이 따지면 뭘 따져. 그러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게 진짜 어이없다고. 문명은 교류예요. 제가 이번에 그 아부다비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분원 갔더니 서양 놈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첫 번째 장식품. 이게 프랑스에서 1조 받아다가 30년 임대로 가져온 거거든. 그래서 도대체 1조 원씩 받아갖고 루브르에서 뭘 받아왔나. 근데 루브르에서 유물을 너무 많이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좋은 것도 가져왔지만 전시를 루브르에서도 못하는. 루브르는 너무 많아서 그렇게 못하는데 딱 엑기스를 뽑아서 딱 하니까 전시나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래. 첫 번째 들어가서 딱 만나는 게 뭔지 아세요? 문명의 교류와 인간의 교류와 문자, 영수증, 쐐기 문자로 만든 영수증. 내가 너무 설명하다가 사진을 안 찍었는데 세 가지인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교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 동물인데 그 사회라는 건 조직해가지고 뭐 나는 왕이고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역이다. 그리고 교역은 말 바꾸면 약탈이고 싸움인 거야. 대항해 시대의 해적하고 상인은 구별이 안 돼요. 가서 돈 내고 오면은 장사고 털고 오면 해적이에요. 구별이 없어 걔들은. 마찬가지죠. 교육도 그랬어. 그러니까 인간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사를 배우는 건 교육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는 발전해 온 거예요. 전쟁의 참혹함도 많았지만 우리는 항상 폐허 속에서 꽃을 피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대요. 그래서 제가 정의구현과 생존투쟁이라는 게 인간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이거를 당당하게 배우면 안 되냐고. 그리고 메커니즘 속에서 냉정하게 배워야지. 이걸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화하고 닫고 이러면서 우리를 미친놈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전 세계에서 학력 수준이 최고로 높은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고등학생 90%가 대학 가는 거는 인류 문명사의 기적일 거야. 그럼 모조리 바보를 만들어놨잖아. 대학 나와서 더 바보가 되는 나라. 박사 받아서 더 바보가 되고 더 바보가 된 놈이 애들을 가르치는 희한한 나라. 이거는 교육제도 의미가 없어요. 안 가르치니만 못해. 내가 삼성에서 증거를 봤어.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렇다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뭐 그럼 의학도 하지. 기술적인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술만 배워갖고 인간은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야. 우리가 국가가 성장하고 경제가 세질할수록 결국 세계하고 더 많은 교육을 하는데 더 많은 교육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한국 방산 나간다고 좋아주고 사실은 그거 기술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K2는 우리가 만들었어? 독일 탱크, 미국 탱크 받아다가 만든 거 아니야? 요즘에 뭐 한국 전투 그 F-16 개량한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갖다 주면 폴란드는 바보야? 독일은 바보야? 그거 가지고 좀 있으면 걔들도 개량해요. 결국 판다는 건요, 새로운 경쟁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요것만 갖고 만들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갖다 팔기로 한 이상 우리는 걔들 거를 받아와서 더 빨리 돌아가야 돼.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은
오직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 남이 없던 거 있습니다. 이딴 소리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5년 지나면 한국 무기를 다 빼앗긴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말하면 수출하지 맙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하고 배우고 나가고 성장할 때는 그만큼 책임을 질 만큼 나를 단련시켜야 되는 거야. 70년대는 이런 강자도 없었어요. 있어봤자 와서 공자할 맹자할만 했다고. 뭐 제가 또 갑자기 그때 우리 저 임선생님 그렇다고 옛날 공자할 맹자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갖다 팔기 때문에 그래. 오픈 마켓에 내어놓고 공개 경쟁을 하는 단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뭐 이제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우리끼리 잘 나눠 먹고 살지 않으면 되냐? 며칠 못 가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역사에서 어떤 고유함을 찾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우리 역사나 문화에서 뭐 국뽕의 소재로 그냥 한글의 우선을 많이 얘기하는데, 한글도 제가 봤을 때는 몽고 지배하에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된 의문학의 성과도 있었고, 또 이 구한말이 좀 많이 개량이 되는데, 선교사분들이 오시면서 성경을 보급을 위해서 맞춤법 띄어쓰기 정비를 하고, 또 일제가 또 어떤 교육 보급이 좀 정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나라, 일본, 또 미국 선교사들 이런 외부의 자극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한글이나 문자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이게 있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웠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이정이 그 당나라의 천재 군사 전략가 이정이 일으킨 어떤 병법의 어떤 혁신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신라가 그 당이 고구려 백제를 깰 동안 보급에 주력하는 동안에 살짝 보면서 뭐냐면 당나라의 그런 새로운 군사 혁신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전술을 내걸로 만드는 바람에 당나라하고 싸워서 내쫓을 수 있었던 건데, 우리가 고유함 내 것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과연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 해서 남의 것을 배우고 서로 교류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발전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는지 이걸 보는 게 진짜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다. 그러면 선생님 저기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이제 질문할 시간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럼 5분 잠깐 쉬었다가 예, 많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질문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